자익 관련한 계열 때문에 여운형이 상해에서 이제 압송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미 그 조선 안에서 여운형이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는 너무 자명한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뭐 이런, 전적으로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요. 뭐 약간 또, 사기 캐릭터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라는 건 너무 뛰어나는 얘기예요. 그냥 네. 사기캐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운동도 만능 스포츠맨이죠. 잘생겼죠. 이분 일본에 우리 일본 항조선으로 다시 끌려오게 된 게 중국에서 야구경 갔다가 끌려와요. 여기 이 여운형 첫 줄 이거잖아. 동양 여운형은 1929년 5월 상해의 복단대학 축구팀을 인솔하고 말레이시아, 자바, 수마트라, 필리핀 등지를 순회한 일이 있었다. 이게 이 레벨 첫 자체가 그리고 모든 스포츠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언어도 굉장히 네, 일본어와 영어도 잘하고. 조선체육회장인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에 유력한 지도자 후보 1위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단한 사람이 결국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도 만들고 활동하고 또 뭐 좌익 관련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송기정 선생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이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회를 나가는 걸 고민했대요. 송기정이나 저 일장기를 내고 뛰어야 되겠냐. 그래서 뛰라고 했다고. 네,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송기정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유명한 오늘날 동아일보를 만든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또 여운형님의 작품이시죠. 이었다고 네. 그러죠. 예.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그게 중앙일보가 지금 중앙일보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합쳐져 있어서. 전혀 생각 없이. 조중이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는 윤정기가 좀 안 좋아서 지웠는데 지운 걸 몰랐다는. 인쇄 품질이 안 좋고. 원래 안 좋으니까 네. 뭐 안 좋아서 그렇게 나왔나 보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걸 따라해서 그게 동아일보 따라한 건 맞아요? 그게? 따라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신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동아일보도 보면은 동아일보는 뭐 동아일보 회사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기자들을 두 명이 한 거예요. 사실은 몰래. 아니면 사주나 아니면 그 데스크에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자 두 명이 저지른 거야. 그래서 그 기자 두 명을 나중에 아마 징계를 한가 해요. 그래 놓고서 무슨 지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역사책에 막 하거든. 그러면 우리 한번 그냥 여운형이 했던 그 조선 중앙일보의 일장기 사건에 대해서 초짜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송기정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 네. 그 사진은 거의 똑같던데요. 동아일보랑 조선중앙일보에 쓰였던 사진이 그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여운형이 기획을 하고 지워버린 거죠. 이게 그 여기는 여운형이 한 건가요? 아니면 기자가 한 건가요? 조선중앙일보는 여운형이 사장님 아니었어요? 그 동아일보보다도 뭐 당연히 규모도 작고. 그쵸. 인쇄 품질이 확 떨어졌다는 거. 이거 약간 신문 나온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진 찾아봤더니 거의 흑백이고 새카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정말 지금도 그 기사도 참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원래 조선동화는 1920년에 동시에 4월 달에 창간을 했는데 1923년에 원래 최남선이 시대일보라는 걸 창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운영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폐간하고 그래서 1927년에 중해일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해일보가 또 하다가 또 어려워서 폐간하고
그래서 1933년에 이제 여운형이 다시 그 중의일보를 인수해서 조선중앙일보로 이렇게 변천이 되는 게 있는데 언론인까지 하신 거네요, 그쵸? 아니, 그렇죠. 언론인을 한 오늘 거죠. 자료에서 보니까 그 체육인 언론인. 조선중앙일보로 비행기를 사가지고 음. 백두산을 찍었대요. 진짜로요? 네. 그 뭐 비행기 앞에 있는 사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으로 따져도 사실은 전혀 손색이 없는 양반이에요. 핫하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비행기 그 프로젝트 사진. 예, 거기에 터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사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대단한 나라라고 보여주려고 백두산을 나라 찍어가지고 사진에서 신문에 내고 그랬대요. 어쨌든 뭔가 꿀리지 않는 포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보면 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있잖아요. 뭐 일본 가가지고 네. 했던 거 활동. 유명한 네.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뭐 친일파 딱지도 살짝 오기도 하고. 그 일본에서는 그때 뭐 여운형이 신한청연당 만들고 그럴 때가 그러니까 뭐죠? 86년생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33. 3.1운동 날 때가 33이란 말이에요. 30대 중반인데, 이때 일본에서 이 조선의 유력한 사람을 이제 불러서 자기네가 얼마나 지금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이 우길승천하는지를 보여줘서 은어로 비스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약호를 죽이자. 누굴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여운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운형이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한 거야. 가서 괜히 말하자면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만류를 해. 그리고 이용당한다. 이용한다. 근데 이제 여운형이 영어는 잘하지만 일본어는 일부러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덕수를 데리고 간다고 통역으로. 장덕수를 통역으로 내세워서 그 제국의회에서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냥 자중을 다 압도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운형을 굴복시키려고 뭐 육군 장관 이런 놈들이 만나자고 해서 조선 우리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다 각계격파를 다 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서운 사람이다. 존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20년대가 일본을 대정시대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가 이제 그 명치 유신을 하고 나서 일본이 소위 말하는 근대화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사상적으로 이때 되게 굉장히 좀 개방적일 때예요. 이때가. 그게 이제 다이쇼. 네. 대정시대고. 다이쇼 디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래서 아까 여운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막 3.1운동을 기획하고 굉장히 주요한 인물일 텐데 왜 살려뒀을까, 일본 입장에서.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일본이 문명화된 나라니까 우리 지금 야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법적 질서 속에서 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전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경성에서 있다가 일본에 가면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이런 보통 이제 나같이 막 흔들리는 박 선배는 역시 일본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쫄잖아. 그러니까 사기캐 같아요. 그 포스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귀걸이 장대한 것도 있고 또 뭐 밥도 많이 드셨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상해나 이런 전 세계를 돌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옷도 잘 입어요. 그리고 막 나이 든 사진도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요. 옷걸이가 좋지. 옷걸이가 되게 좋고 그래서 영화 배우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모자랑 흰 모자랑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건 진짜 지금 우리 초짜님이 사기 캐릭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음. 매우 드문 일이죠. 근데 이건 또 약간 사실에 이거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되게 영웅화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의 기록은 다 도려내져 있었는데, 그럼 미군 정도 그렇게 인정하고 일본도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진짜 이러한 캐릭터,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책을 우리 해정사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여지더라 그때는. 뭐 지금 식민지에서 조선은 다 박살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본 놈이랑 대신하고 얘기한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처음에 요것만 읽었을 처음에 때. 딱 요 책만 오늘 지금 제가 왜 앞단의 이야기를 하냐면 요것만 읽으면 지금 식민지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만나고 다니기도 만나고, 하고. 그치. 저도 맨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우리 전 박사가 이렇게 뭐 앞들 보고 보자고 해서 쭉 그걸 볼고 나니까 맞아요. 이분의 스케일을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을 큰 그리자는. 그림이죠. 진짜 묵사발을 내고 온 거예요. 어. 혈혈단신으로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에서 묵사발을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전 바로 직전에 총독부에서 협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을 보호해줘. 맞아. 그러면 내가 다 넘길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걸 대표할 만한 사람이 생각한 거지. 그게 내가 또 아니 왜 또 그때 예전에 우리 몰랐을 때는 왜 그 일본 놈들이 여운형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지가 맡겨달라고 치안을 맡겨 얘기했어? 난 이해를 못한 거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이 사람이 큰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준이라고 하는 게 실체에 있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치 지금 그 빨갱이 몇 명이서 룰을 만드는 줄 알았던 거야. 우리 그렇게 사실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아쉬운 게 미군이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했다면 남과 북에서 뭐 북쪽에는 조만희 선생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일제의 그 권력 공백을 치안을 대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